뇌거미막하 출혈은 사망률이 28%에서 35%, 치료가 잘 안 되는 나라에서 나온 데이터는 50%를 넘어갑니다. 상당히 치명적인 출혈이고요. 출혈이 잘 치료가 되더라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는 절반을 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이성호 교수입니다. 신경외과에서 뇌혈관 수술을 담당하고 있고요. 많이 위험한 동맥류와 조금 덜 위험한 동맥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뇌동맥류는 꽈리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 뇌동맥, 특히나 이제 갈라지는 부위에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동맥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동맥류는 뇌동맥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풍선처럼 부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드물지가 않고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핀란드인들, 그 다음에 일본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2%에서 전 국민 3%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맥류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 다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동맥경화라든지 고령이나 여성, 그 다음에 유전적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흡연처럼 교정 가능한 인자들도 있습니다. 동맥류가 파열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데, 동맥류가 한번 파열이 되면은 엄청난 출혈이 생깁니다. 흔히 얘기하는 뇌지주막하 출혈, 우리말로는 뇌거미막하 출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뇌를 싸고 있는 막 중에 거미막이라는 엉성한 막이 있는데, 그 밑에 공간에 출혈이 난 것을 뇌거미막하 출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거미막하 출혈은 사망률이 28%에서 35%, 치료가 잘 안 되는 나라에서 나온 데이터는 50%를 넘어갑니다. 상당히 치명적인 출혈이고요. 출혈이 잘 치료가 되더라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는 절반을 넘습니다. 그래서 동맥류가 파열이 일단 돼버리면은 이게 다시 출혈이 날 수도 있고, 다시 출혈이 날 때는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그 다음에 혈관이 오그라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머리에 뇌실에 물이 빠지지 않는 수두증 같은 것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동맥류를 파열하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물론 파열된 경우에도 치료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만, 두 가지 방법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수술적인 치료인데, 하나는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혈관 내 치료가 되겠고요. 혈관 내 수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개두술을 해서 직접 동맥류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동맥류 코일 색전술인데, 이 동맥류 코일 색전술은 혈관 속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개두술이 필요가 없고요. 접근하기 힘든 부분에 수술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개두술에 비해서 재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술보다도 코일 색전술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고요. 하지만 수술에 비해서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파열됐을 때 조작이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코일 색전하는 그림인데요. 보면은 동맥류 안에 미세 카테터를 넣은 다음에 코일을 꽉 채워서 동맥류 안으로 혈액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더 클래식한 방법이거든요. 이 동맥류 경부 결찰술, 다른 말로 하면 수술적 결찰술입니다. 동맥류의 목을 저렇게 생긴 클립으로 잡는 거예요. 꽉 잡아버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개념이겠고, 장점으로는 재발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과 그다음에 주변의 미세혈관을 직접 보고 잡기에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수술 중 파열이 된 경우에는 매니지하기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두술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시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숙련되기까지 비교적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술하는 장면이고요. 저렇게 생긴 동맥류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클립이 있거든요. 그 클립으로 동맥류의 목을 꽉 잡아버린다. 그래서 경부 결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10명의 동맥류 환자가 올 경우에는 7, 8명은 코일 색전술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게는 수술적 결찰술을 시행을 합니다. 어떤 치료를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동맥류의 좀 더 자세한 모습을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혈관 조영술은 보통의 경우 대퇴동맥으로 카테터를 넣어서 뇌혈관으로 올라가서 염색약을 쏘면서 혈관의 모습을 아날로그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앞에서 본 혈관 조영술과 옆에서 본 혈관 조영술인데요. 단순히 이런 플레인적인 평면적인 이미지만이 아니라
이런 3차원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스테이션에서 이 혈관들을 자유롭게 돌려보면서 동맥류와 주변 혈관의 모양을,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보고서 수술적 결찰술이 유리할지 코일 색전술이 유리할지 보고 환자분에게 정보를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죠. 그러면 어떤 동맥류가 위험하고 어떤 동맥류가 덜 위험해서 치료를 받아도 되고 아니면 치료를 당장 받지 않고 추적 관찰을 해도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덜 위험한 동맥류는 작은 동맥류입니다. 작을수록 덜 위험하다, 덜 파열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위치상으로 동맥류가 터질 가능성이 높은 데가 있고 적은 곳이 있는데, 특히나 저런 상상돌기 주변에 위치한 동맥류는 파열 위험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막 외에 위치한 동맥류라든지, 자,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뇌혈관 조영술의 측면에서 본 모습인데요. 내경동맥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렇게 노랗게 된 부분은 뼈 사이에 경막 사이에 위치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 위치에 발생한 동맥류는 파열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낮게 됩니다. 또한 저 파란색 부분은 해면 정맥동이라는 정맥동 안에 위치한 동맥류이기 때문에 파열이 되기도 어렵고 파열이 되더라도 뇌출혈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치료할 필요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요거는 상당히 불안해하면서 MRI를 갖고 오신 환자의 사진인데요. 해면 정맥동 안에 위치한 동맥류로서 이 또한 극히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합부 팽대인데요. 접합부 팽대는 동맥류가 아닙니다. 동맥류랑 감별을 해야 될 MRI 소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큰 혈관에서 작은 혈관이 나올 때 그 기시부가 굉장히 커져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왼쪽이 이제 MRA인데요. MRA에서 보면 마치 동맥류처럼 저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두 개가 관찰이 되죠. 그래서 저게 동맥류인지 아닌지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혈관 조영술을 해봤을 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끝에서 아주 작은 혈관 하나가 기시하는 게 보이거든요. 저런 것들을 접합부 팽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합부 팽대는 파열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접합부 팽대라고 완전히 추적 관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접합부 팽대에서 동맥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드물게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접합부 팽대라고 해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추적 관찰은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한 동맥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위험한 동맥류가 있고 조금 덜 위험한 동맥류가 있습니다. 일단 아주 위험한 동맥류는 사실은 파열이 일어났던 동맥류입니다. 근데 파열이 세게 일어나면, 보통의 경우는 세게 일어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의식을 잃고 119로 실려오겠지만은 아주 파열이 미세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피가 살짝 샌 거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로 오셨었더라도 정확하게 본인이 언제 파열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두통이라는 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두통이기 때문에 3일 전부터 아팠어요. 3일 전 무얼 하고 있다가 아팠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옛날부터 아팠어요, 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정밀검사를 바로 시행해서 동맥류가 파열이 됐는지를 봐야 되고요. 파열이 한번 일어난 동맥류는 다시 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한 증상이 대부분은 없지만 증상이 있는 동맥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후교통동맥류입니다. 후교통동맥류는 동맥류의 끝부분이 3번 뇌신경에 닿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맥류가 파열 직전에 부풀어 오르면 그 부분이 3번 뇌신경을 눌러서 한쪽 눈이 안 떠지고 동공이 열리는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파열에 임박한 것으로 보고 즉시 치료를 해줘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급한 건 아니지만 거대 동맥류라고 해서 최대 직경이 25mm, 25mm라고 하면 손가락 마디 하나보다 조금 더 큰 거지만 뇌에서는 거대 직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외상에 의한 동맥류라든지 감염에 의한 동맥류도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험한 또 동맥류들은 크기가 이제 큰 동맥류인데 보통 7mm 이상, 직경 10mm 이상의 동맥류들을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균질하지가 않고 팝콘처럼 울퉁불퉁한 동맥류들이 위험하고,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동맥류 위에 훅이 하나가 더 달린, 영어로는 더터색이라고 합니다. 딸 주머니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훅이 하나 더 달린 동맥류가 다른 동맥류보다 위험하다
동맥류라고 되어 있고, 다발성 동맥류에서 전에 어떤 동맥류가 터졌고 그 남은 동맥류들은 다른 동맥류보다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모양이 넓적한 것보다는 길쭉한 동맥류가 조금 더 파열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후방순환계라든지 전교통동맥, 후교통동맥 등에 위치한 그런 특수한 위치에 있는 동맥류들은 다른 동맥류보다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뇌동맥류가 진단이 되면은 우선 정확한 위험도를 평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고령인 경우 동맥류의 파열 위험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정밀 검사와 추적 검사가 모든 경우에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동맥류라는 질병의 위험도가 치료의 위험도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치료받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이성호 교수였습니다.